안녕하세요. 청산별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청산별곡의 해석, 여러 가지 해석들과 자세한 해석 다시 한번 공부하셨겠죠? 자, 오늘은 학습활동에 나오는 두 가지 작품과 청산별곡 비교해 보고요.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시작할게요. 자, 1번은 우리가 청산별곡의 중심 내용 정리하는 건데요. 사실 앞에서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채워 넣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연부터 8연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정리는 각자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앞에 활동 1을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보고 청산과 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청산과 바다의 의미입니다. 자, 청산과 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리를 해보면 화자가 고달픈 현실 속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죠. 그렇죠? 지금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어디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 어찌 지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들, 괴로워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래서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화자는 이러한 삶의 고뇌와 비애를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 벗어나서? 청산과 바다 같은 도피처를 찾고 또 술로서 삶의 시름을 잊으려고 하죠. 따라서 청산과 바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 또는 안식처, 도피처가 되겠습니다. 다 정리했던 건데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자,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을 끊어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V표를 한번 해보세요. 본문에. 자, V표를 하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살얼이 났다. 끊깁니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이렇게 끊겨서 우리가 이렇게 3음보씩 잘라준 다음에 글자 수를 세봤더니 세 글자, 두 글자죠. 그죠? 글자 수. 그리고 한 구를, 여기가 한 구예요. 이렇게 의미 단위로 이어지고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부분, 의미 단위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을 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 9가 세 번에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세 번에 끊어 읽는 것을 삼음보라고 해요. 삼음보. 삼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운율의 특징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후렴구를 찾아서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보자. 우리 앞에서 후렴구의 기능, 선생님이 4가지 다 기억하라고 했던 거 공부하셨죠? 자, 후렴구인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얄라 어때요? 경쾌하다. 그래서 울림소리인 리을 이응음이 반복적으로 사용돼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고려가요의 화자가 누구일지 추측해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해보자.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고려가요의 화자가 누구일지 추측해보자는 거죠. 우리 몇 명으로 추측했었는지 기억나요? 몇 명? 이것도 3명이네. 그쵸? 3을 좋아하는. 그래서 3은 얘들아 좀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화자가 3명 정도로 기억된다. 그래서 3명 꼭 기억하시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살얼이 났다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청산에 살고 싶다. 자,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살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청산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뭐예요? 후회와 아쉬움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청산에 살 수밖에 없다. 살리라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청산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청산에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화자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기를 보고 우리가 같이 또 다른 해석들도 해봅시다. 자, 보기. 이 고려가요는 고려 후기에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려가요. 자, 사면에서 가던 새를 갈던 밭. 그래서 만약에 갈던 새라고 해석을 하면 사례에서 리을이 탈락해서 새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새는 곧 밭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익 묻은 장글란을 이끼 묻은 쟁기. 그래서 농사를 현재 짓지 못해서 이끼가 끼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끼 묻은 쟁기일란이라고 해석을 하면 화자는 농사를 짓고 살던 고려의 백성이었지만 난리통에 삶의 터전인 경작한 밭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유랑민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석은 유랑민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해석되는 부분이고요. 유랑민으로 보면 해석이 좀 자연스러워지죠. 그 다음 자, 일연에 청산의 사월이 났다는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청산으로 가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 식구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뭐예요? 유랑민의 삶의 비애와 고독을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청산은 유랑민인 화자가 가고 싶은 이상향이 돼요. 자, 그래서 화자를 유랑민이라고 해석할 때의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자, 그 다음. 그러면 보기와 같이 이 고려가요의 화자가 누구일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추측해 보시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시의 화자를 고려 후기에 새로이 집권한 무신들의 횡포로 양심적 지식인들이 제 뜻을 펴지 못한 현실에서 좌절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적 지식인들이 제 뜻을 펼치지 못해서 현실에 좌절했다라고 보면 가던 새의 새를 친구라고 해석을 하고 화자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던 벗이 떠나간 것을 안타까워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권력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이 화자처럼 양심적 지식인으로 그냥 속세를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던 새는 동료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파련에서 화자는 고뇌와 비탄에 가득 찬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에 깃들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고려가요가 무신정권의 횡포로 속세를 떠나 사는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보면 염세적 태도를 표현한 작품. 여기서 염세가 무슨 뜻일까요? 염세. 염이 뭐냐면 염증을 느낀다. 속세. 그래서 속세에 대한 회의감, 속세 너무 지겨워.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 지식인의 비애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지식인이라고 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대입해서 이 고려가요를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보통 체념적인 태도로 읽히겠죠. 그죠?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 그래서 현실이 괴로우니까 어디 가고 싶어? 이상향이나 도피처에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상향 도피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는 작품으로 정선 아리랑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죠. 민요는 누가 부른 노래? 평민들, 백성들이 부른 노래라는 점에서 고려가요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리랑도 애상적 감정, 우리 민족의 어떤 한해 정서를 품고 있다라고 보고요. 주제는 당연히 삶의 애환이 됩니다.
그 특징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아리랑마다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거든요. 정선지방의 특성을 담은 정선아리랑을 볼 거고요. 그럼 우리는 정선아리랑에서 정선지역의 어떤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구조상 완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부를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민요는 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겠죠. 민요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이어서 선창과 후창을 하면서 불러요. 그래서 내용이 끝도 없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상당히 창조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완결된 게 아니라 여기서 부르다가 저기서 부를 때는 또 덧붙여서 부를 수도 있고 빼고 싶은 건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열린 구조를 취하고 있다. 민요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봅시다.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자, 정선이라고 하는 지역의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선의 구명, 옛날 이름이 무릉도원이었대요. 왜 무릉도원이었을까? 무릉도원이라는 뜻은 신선이 사는 아름다운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름답고 인심이 좋아서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무릉도원이라고 불렸던 곳이고요. 그런데 무릉도원이 아니냐? 그런데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 산만 충충하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살기 좋았다던 그 무릉도원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이제 조선의 이 정선의 모습은 어때요? 무릉도원이 아니라 산만 충충. 여기서 충충하다는 거는 뭐 이렇게 침침하다, 어두침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겹겹이 쌓인 정선의 쓸쓸한 모습을 무릉도원이 어디 갔다. 그럼 과거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고 있죠.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산은 침침한 공간이니까. 그러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자, 기억나세요? 이거 노래 부르는 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자, 몇은 뭐예요? 삼음보네. 그쵸? 그래서 민요적 율격인 삼음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2연을 봅시다.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해당어가 왜 피며? 명사심리가 무슨 뜻? 모래사장이 모래사장. 근데 이제 여기서 심리나 되는 원산시에 있는 모래사장을 우리가 명사심리라고 해요. 되게 긴 모래사장. 그래서 긴 모래사장이 아니라면 해당어가 왜 피며? 요새 해당어는 빨간색 바다에 피는 꽃이에요. 붉은 꽃. 모춘 3월이 아니라면 두견새는 외우나. 그런데 여기서 빨간 해당어나 두견새는 화자의 이 애상감을 돋우는 존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당어와 두견새의 세모를 하시고 봅시다. 우리가 보통 두견새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자, 두견새를 우리가 다른 새로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아세요? 두견새? 소쩍새요. 근데 이 소쩍새는 슬픈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9명의 동생을 둔 누나가 의붓 엄마, 다른 이제 새엄마의 시샘에 괴롭힘을 당해서 죽었어요. 누나가 9명의 동생을 두고. 그래서 이 9명의 동생이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밤 뒷산에 와서 밤마다 울었다는 거야. 소시적다, 소시적다. 그 동생들이 배고플까 봐. 그래서 소쩍새에 얽힌 이 배경설화가 우리 민족의 한해정서랑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소쩍새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한자로는 두견새, 그 다음에 귀촉도, 자규라고도 하고요. 접동새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새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나오면 거의 다 애상감하고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3월이 아닌데 두견새는 외우나 이렇게 지금 한탄하는 이유가 고려왕조가 망해서 정선에 은거하면서 한탄과 시름을 읊조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어디예요? 정선.
은거하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선에서 느끼는 어떤 애상감과 쓸쓸함을 해당화랑 두견세에 이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정선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여기 1연에서도, 자, 1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떤 곳? 아름다웠지만 지금 아름답지 않은 침침한 곳. 그리고 해당화 두견세가 우는 어때요? 해당화 피고 두견세가 우는 애상적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꽃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자, 아우라지 뱃사공한테 배를 건네달라고 하고 있어요. 배 타고 어디 가려고요? 쌀이꽃 올동백이 다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쌀이골에 가려고 지금 배를 타려고 하는 건데 이 동백은 언제 피냐면 빨리 피는 동백, 올동백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피는 동백꽃 언제 필까? 동백은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꽃이 다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배경설화가 있어요. 정선의 지역에 얽힌 배경설화인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선의 전설, 사랑하는 사람이 동백을 따러 갔다가 쌀이골에 가기로 약속한 날 나루터에 나와보니까 간밤에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서 나룻배를 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된 처녀총각이 양편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강을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노래로 부른 거죠. 그럼 이건 뭐 이별의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노래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민요를 그냥 잘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민요랑 청산별곡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려고 한 거예요.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질문에 한번 답해 봅시다. 누가 만들고 누가 불렀어요? 누가 만들고 누가 불렀죠? 주로 민중이 창작하고, 자, 작자미상이죠.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봤더니 되게 평민적인 내용들, 뭐 사랑, 이별,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유는 뭐냐면 즐기면서, 서로 즐기면서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민중이 창작하고 민중이 불렀다. 자,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중의 생활 감정과 의식, 그냥 되게 평범한 어떤 생활 감정들, 그리고 삶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그래서 이 진솔하게 담았다는 것, 이게 민요, 고려가요 같은 민중의 노래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작품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작품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 연으로 이어져서 구성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여러 연으로 나눠져 있는 형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연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분연체, 고려가요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 다음 각연의 내용이 작품 전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까요? 어때 보여요? 각연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돼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건 아니죠, 지금. 각연의 내용이 다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기성이 떨어져요. 자,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용이 각각 어떤 하나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병렬적이다라고 해요. 병렬적이란 얘기는 마치 그림을 여러 장 걸어놓은 듯이 여러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연의 후렴구는 작품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죠? 당연히 연을 나누고 또 운율감, 또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고려가요 후렴구의 특징과 같죠? 자, 그러면 민요랑 청산별곡의 형식적 특징이 작품의 전승 방식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차근차근. 자, 이민요랑 청산별곡은 각연이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각 연의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자가 마음대로 노랫말을 붙여 부르기가 쉬워요. 자, 그러니까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노랫말을 붙여서 이어 부르기 쉽겠죠.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노래를 계속 만들어내거나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누구나 편하게 창작할 수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평민들이 자기의 감정들을 되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동일한 구조의 반복과 후렴구. 그래서 동일한 구조의 반복과 후렴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노랫말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죠. 이때는 글로 적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해야 하니까 좀 기억하기 쉬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구조와 후렴구를 반복했던 거예요. 자, 두 작품은 이런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면서 이어져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아리랑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쉽고 만들기 쉽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두 작품의 비교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 그러면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불렸던 작품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을까? 자, 일단은 우리말로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우리말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오늘날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악보 같은 악서, 음악책이거든요. 음악책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악보 같은 이런 악서들은 언제 쓰여진 거겠어요? 글자가 만들어진 조선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에 유입된 것으로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되어 전승되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되어 전승되면서 또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 다른 작품하고 또 연결을 좀 해볼게요. 다른 작품. 이번에는 박목월이라는 시인의 현대시랑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현대시. 자, 박목월이라는 시인의 현대시인데 제목이 산이 날 애워싸고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 청산별곡의 청산과 같은 공간인지 다른 공간인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산이 날 애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산을 의인화시켰네요. 산이 나한테 살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대요. 또는 살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산은 어떤 곳이에요? 봤더니 순수한 자연이고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산이라는 공간에서는 얘가 뭐 하면서 사냐면 씨나 뿌리며 살고 밭이나 갈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머루랑 달에 먹고 사는 청산별곡의 청산처럼 소박한 삶을 사는 곳이죠. 되게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씨나 뿌리고 밭이나 갈며 사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서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을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그럼 여기서 들찔레나 쑥대밭도 어때요?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살고 싶은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겠어요? 들찔레, 쑥대밭. 좀 이상하죠? 다 그냥 잡초? 아니면 이름 모를 뭐 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과 동화된 삶, 내가 자연 속에서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산이 날 애워싸고. 자,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금음달처럼 사이어지는 목숨. 자, 사이어진다는 거는 사그라지는. 자, 목숨이 좀 점점점 사라지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금음달처럼 계속 처럼 사용해서 직유 사용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직유 사용해서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럼 금음달처럼 사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금음달. 보름달도 아니고 금음달. 이것도 마찬가지 되게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평범한 어떤 모습들,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달이 보름달이 되는 걸 우리가 찬다고 해요. 달이 찬다. 달이 지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사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작아지는 모습, 하얀 달이 되는 모습. 그래서 이 금음달이 되는 모습은 자연과 일치처럼이라는 게 비유하는 거니까 자연처럼 살라는 거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시를 정리를 해보면 되게 간단한 시예요. 그쵸? 산이 나한테 산처럼 소박하게 살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자연 친화적이고 초월적이고 관조적이다. 자, 여기서 관조가 뭘까요? 관조. 관조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감정을 절제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속세를 초월해서 이 사람이 산에 살고 싶은 거는 이해가 되고, 근데 그 산에 살고 싶은 감정, 어떤 뭐 기쁨, 슬픔 이런 건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관조라고 합니다.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평화롭고 순수한 자연에 대한 동경이에요. 이것도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이. 그래서 자연과의 동화가 점층적으로 진행돼서 점점 자연에서 동화돼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자연의 자연물들을 비교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우리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다른 말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해요. 주제가 뭐예요? 평화롭고 순수한 자연에서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이상향을 꿈꾸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위시, 우리가 방금 봤던 박목월의 시의 산과 우리가 산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산은 순수한 자연의 세계이기도 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자가 뭐 하고 싶어요? 산을 동경하면서 자연에 동화돼서 순리에 따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청산별곡과 이 산을 에워싸고라는 시의 자연의 의미. 자,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이상적 공간, 안식의 공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간이고 초월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 그죠? 화자가 실제 지금 있는 공간이 아니고 살고 싶은 공간. 둘 다 살고 싶은 공간. 자, 그 다음에 다른 시에서도 우리가 자연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관동별곡이라는 정철의 시에서는 기억나세요? 혹시 관동별곡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관동별곡은 요즘 다시 중요해지는 작품인데 관동별곡에서 정철은 자연에 여행을 하면서 그 관동별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했으니까 실제 자연을 즐기고 있었겠죠. 그래서 정철의 자연은 자기가 실제로 감상하고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 사랑하는 공간, 즐기는 공간이에요. 뭐가 달라요? 청산별곡하고? 청산별곡은 자연의 실제 청산과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정철은 실제로 감상하고 풍류를 즐기고 있어요. 그 다음 김천택의 강산 좋은 경을이라고 하는 평시조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강산의 좋은 경치는 다투지 않으니까 내가 잘 즐길 수 있다. 내가 주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강산은 누가 즐겨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강산도 마찬가지 자연을 속세와 달리 속세는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속세와 달리 마음껏 논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실제로 즐기는 공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신석정의 대숲에 서서라는 시는 실제로 화자가 대숲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대숲에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약간 좀 다르죠? 실제로 가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속세를 벗어나서 현실을 벗어나서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정의 어느 오두막에서라고 하는 수필 작품에 보면 자연을 인간이 배워야 하는 가치를 지닌 대상. 그래서 자연을 인간이 배워야 하는 덕목을 가진 대상으로 그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약간씩 자연에 대한 관점들이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작품 속에서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의도까지 파악하셔야 자연의 의미를 세세히 좀 분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작품 있으면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언제든지 자세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연의 관점들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학습 활동을 우리가 다 정리했고 마지막 요점 정리 한번 볼게요. 요점 정리. 자, 한국 구비문학은 어떻게 전승되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문자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한글 창제 이후에 문자로 정착돼서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올 때 기억하기 쉽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운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요와 같이 반복되는 뭐가 있다? 후렴구가 있고 연을 구분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어떤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기에 적합한 형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가요와 민요의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한국 문학의 내용상 특징에서 우리 자연의 의미, 그래서 이 자연의 의미, 자연을 대하는 태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연의 상징적 의미는 보통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안식의 공간, 초월적 공간, 이상향을 의미하겠죠. 청산별곡에서의 자연은 안식, 초월, 이상향 같은 도피처나 안식처를 의미해요. 그래서 자연을 대한 태도는 자연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고자 할 수도 있고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살고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박목월의 시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려는 자연 친화적 태도. 그래서 자연을 그냥 사랑하고 자연에서 정말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 무라일체의 태도 이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국 문학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번 작품은 문학의 해석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해석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다는 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관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해 보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청산별곡 해석과 정리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청산별곡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기출문제 테스트 꼭 해보셔야 선생님의 클리닉이 할 수 있으니까 클리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청산별곡을 아무리 잘 해석하셔도 청산별곡에서 출제되는 그 출제자의 관점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또는 내가 지금 3, 4등급인데 정말 1등급으로 올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선택지들의 표현들을 익혀두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같이 내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기출문제 풀이 잊지 마시고 꼭 수업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이 루틴이 일정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기출문제를 한 다음에 개별 질문 클리닉까지 게시판에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게시판으로 또는 실제로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성적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조 3편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조 3편을 살펴보기 전에 청산별곡 고려가요의 노래를 조금 더 숙지하시고 조선시대의 시가로 넘어오면 더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